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학개론이 어떤 건지 이제 먼저 이 입문서 우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죠? 교재를 보시면은 일단 페이지로는 좀 넘겨보시면은 그 공인중개사 입문서 시험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과 제가 가리키는 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 민법이 있죠. 1차 과목이.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 실무,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그 다음에 공법, 중개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2차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해 이제 1차가 면제가 되면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을 하시게 되면 다음에 또 면제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합격 설명회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일단 입문서를 이제 넘기셔서 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를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 2014년 10월 26일 날 봤던 25회 때까지에 대해서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어떻습니까? 26회죠. 26회에 대한 2015년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있었죠. 자, 여기서 응시자는 알고 있는데 합격자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격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회, 우리가 지금 26회 올해고 내년에 27회를 이제 우리 준비하시는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이제 해야 2차 과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맡은 게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제 이름은 송우석이고요. 송우석이고, 학원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EBS 대표 강사였습니다. TV에. 그래서 2005년, 6년, 그 다음에 2009년에 EBS 강의를 했었고요. 뭐 지금도 우리 에듀프로를 포함해서 해커스라는 또 그 학원이 있습니다. 해커스 이제 이 온라인상 해커스라는 강남에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각, 새롬.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약간 신뢰를 해 주실 거는 제가 그 부동산학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학문적인 걸 접근하는데요. 이 박사라는 타이틀은 이제 오늘 얘기만 하고 다음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박사라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에 대한 그 객관식 문제를 꼭 맞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킬이라는 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이라는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금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 자체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1편서부터 제 8편까지 감정평가론이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한 거를 알아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제목, 편에 대한 제목까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여기는 이제 입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그 일정표를 아마 인터넷상에서 있을 거예요. 일정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12월 달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서.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기초 입문이에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 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입문적인 거기 때문에 얇아요, 책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단은 뭐 이 내용상의 용어를 자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입문서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강의를 철저하게 해드릴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OX 문제로 해서 매주마다 제가 이 여러분한테 학습으로 이제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기초 입문 과정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어렵지만 6과목을 딱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시면 합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입문은 우리가 한 주에 3타임씩 갑니다. 3타임씩. 그래서
한 달에 이제 3, 4, 12, 24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끝나면은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1월달서부터 2월달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 입문이 아니라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래서 이때는 이 입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서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서. 기본서로서 이론을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이 두껍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책 자체가 이제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를 풀고 강의합니다. 공인중개사 학개론 자체를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거의 다 일주일 내내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출판사에 나와 있는 에듀프로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또 기본서이긴 하지만 뭐 제가 쓴 또 책도 있고요. 또 여러 저자들이 이제 책을 쓰는 것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가 이제 나올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예상하기 힘듭니다. 근데 물론 뭐 누구나 모든 강사분님들이 자기 자랑은 다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사라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적중이 됐다는 26개 적중이 됐다는 것은 제가 강남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90% 이상이 적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다 있고 또 시험 후기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 카페로 가시면 일단 그 검색 창에다가 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송우석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게 되면은 송우석이 부동산학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카페에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가입한 즉시 제가 등업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랑 같이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물론 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2026회 때 적중했던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적중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27회의 적중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의 타이틀을 잡고 굉장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스킬은 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체를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식적인 게 있지만 야매라는 게 있습니다. 야매라는 건 우리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기본 강의는 저는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리게 강의할 겁니다. 기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강의에 따라서 제가 객관식 문제를, 기출문제를 먼저 여러분한테 탁 말씀드릴 거예요.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탁탁탁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OX 문제. OX 문제는 여러분들 강의를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하십시오.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OX 문제를 한번 풀어주는 걸로 이제 방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OX 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다 저한테 의존하니까. 그래서 OX 문제는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물론 OX 문제 제가 해설까지 다 달아놓을 거예요. 옳은 거는 뭐 해설이 필요 없지만 틀린 거에 대해서 해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에서는 제가 여기에다가 기출문제를 제가 넣을 겁니다. 물론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져서 우리가 거기 가서 키워드를 찾아드릴 거예요. 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잡으시면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 과정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이 끝나면 심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3월달, 4월달. 자, 이 심화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습니까? 기출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출문제를 달아드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화 이론서부터, 물론 이 기본 이론에서 계산 문제를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심화 이론에서는 약간씩 이제 계산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26회 때는 11문제가량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문제가 약간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11문제까지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마 이론이 끝나면 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계속. 플러스 알파가 돼서 계속 그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시마 이론이 끝나게 되면 핵심 이론으로 갑니다. 핵심 이론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일단 핵심 이론에서 이제 핵심 요약집이라는 게 있죠. 핵심 요약집으로서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요약집 자체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한 1, 2월 달, 3, 4월 달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으로 핵심 이론으로 이제 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우리가 예상 문제를 또 한번 달아보도록 이렇게 또 할 겁니다. 프린터로.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단계는 이제 7, 8월 달에 가시게 되면 7, 8월 달에 가게 되면 자, 이때는 이제 문제집이죠. 문제집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9월. 그래서 9월 달 모의고사에는 딱 4주니까 4주 정도죠. 4주에 대한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겠고요. 자, 10월 달 가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0월 달 가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특강, 그죠? 쪽집게 특강이죠. 쪽집게 특강으로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초 이론서부터, 기초 입문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셔야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런 얘기는 뭐 어차피 모든 학원이나 우리 동영상 에서는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바로 우리 진도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학기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지금 여러분이 감이 안 오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학기론 지금 컨텐츠를 펴보시면 제1편 부동산학 총론, 2편 부동산 경제론, 3편 부동산 시장론, 4편 부동산 정책론, 5편 투자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의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로 가시면 12페이지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죠.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학을 정의를 한 우리 김영진 교수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자, 일단은 이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중요하죠. 능률화가 연구 목적이에요. 연구 목적.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는요, 자, 가볍게 생각을 하신다면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이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합니다. 이게 활동이에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부동산 활동의 이 일반 원칙이라는 게 능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률화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연구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게 또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연구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부동산 활동의 원리랑, 그 다음에 그 기술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원리는 체계화된 과학성을 얘기하고요. 과학성. 그래서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성은 실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신 분들은, 실무가 중요하신 분은 떴다방 하실 분이고, 이론이 중요하신 분들은 손가락 하실 분이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활동에 양면성을 띄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이론을 알고 실무에 뛰어들 되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이 복합 개념의 논리입니다. 복합 개념. 이런 게 다 이제 이따 나올 겁니다. 복합 개념의 논리로.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항목은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을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순 순수가액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단순 순수가액이 아니라 종합운용가액입니다. 종합운용가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라는 자체를 이제 제가 1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탁탁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학문이 되는지 이렇게 단순 순수가액이 아니라 종합운용가액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학의 부동산학 총론에서 이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 총론, 물론 뭐 이 부동산학이라는 정의도 있겠지만 부동산의 개념이 복합 개념 부동산의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그다음에 토지의 유무, 그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올해의 시험 문제도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토지의 특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토지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데가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좀 빠졌는데요. 개념이 빠졌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다음에 저랑 이제 처음 부동산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페이지는 컨텐츠를 가시면 부동산학 총론서부터 쭉 경제론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부동산학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드십니다. 자, 그래서 자, 활동에는 주체라는 게 있어요. 주체. 그래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자, 이 개인 사적 주체가 있고 공적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체가 있다면 활동의 주체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주체가 공급자, 그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공급자. 그 다음에 수요자. 자, 일단 공급자가 있으면 또 수요자가 있죠.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체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자는 보통 개발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공급자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발 파트가 시험 문제가 이제 배정이 돼요. 자, 이 개발 파트가 이제 하나의 이제 주체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건설회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에 대해서 개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짜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쫙 우리가 전실행 가능성, 부지부석, 그 다음에 타당성, 실행 가능성, 그다음에 돈 빌려서 건설하고 팔아먹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요, 위험이 따라요. 그죠? 그래서 법을 몰랐다, 낭패가 될 수 있고, 시장 상황을 몰랐다,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런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먼저 그 지역을 설정해서, 지역 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수요 공급을 봐서 시장을 분석하고, 이 임대될 수 있는, 매매될 수 있는 능력, 시장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발 분석에도 그 체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정부가 개발할 수도 있고 개인이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영이 될 수 있고 민간 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을 한다. 그럼 개발에서 이제 문제 파트가, 개발 파트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게 제7편의 개발 및 관리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문제 비중이 그래도 있죠.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개발을 한다. 그럼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지만은 입지를 잘 선정해야 돼, 입지를. 그래서 입지 파트입니다. 입지 선정. 그래서 입지 선정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쾌적해야지.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가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럼 쾌적하면 안 되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지려면 수송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걸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입지 선정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노란색으로 치는 게 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결정 분야라는 것은 우리 이 자체 주체에 따라서 의사 결정 분야와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그죠? 결정하는 자체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투자, 금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주체에 의한 결정, 투개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자체의 주체에 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입지 선정을 잘했다. 그럼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다. 아파트 사업 개발업자가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죠. 그래서 입지 선정 파트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SM에 대해서 기업 슈퍼마켓에 대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논문 썼어요. 근데 입지 파트가 옛날에는 조금 비중이 많았는데 지금은 입지론이 거의 상업 입지로 가고 이 19세기와 20세기로 때문에 21세기로 가려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 비중이 한 문제에서나 한 두 문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볼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건설회사가 개발업자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에 대한 과정을 받고 개발의 위험을 따졌다. 타당성 분석을 했다. 분석을 해서 입지 선정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입지 선정을 해서 아파트를 내가 요 쾌적한 지역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죠. 자, 모델하우스를 져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분야예요. 마케팅. 왜 팅이라는 것은 꼬시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뭐 소개팅, 미팅, 헌팅 뭐 이런 거 뜻이.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제가 한 학교에서 마케팅 한 학기 동안 가르쳤어요. 굉장히 내용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마케팅 자체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부분 딱 이 마케팅 전략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서 여기서도 문제는 그렇게 풀지 않아서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한다. 투자 파트가 비중이 높습니다. 투자가 6에서 한 7문제 정도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학개론이라는 자체는 용어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금의 투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까 주거용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살 거지만은 만약에 이게 상가 건물이라고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걸 사가지고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가 하나의 또 지원 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관리 파트가 문제가 요것도 하나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관리 파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이 공인중개사 말고 주택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에도 이 포장이 필요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에는 이제 우리가 관리소장들이 있죠. 그래서 인사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좀 돈을 버셔갖고 오피스텔이든지 원룸을 짓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또 이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요즘 자산관리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보통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삶이 좀 풍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산관리로 많이 흘리기 때문에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위탁관리를 이제 위주로 가는 거니까 자산이나 위탁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관리 파트를 관리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천천히 저랑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 분야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얘가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해요. 이 감정평가가 15% 내용이기 때문에 6에서 한 7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요. 일단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지만 제가 이 공인중개사랑 같이 묶어서 감정평가를 강의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학원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 한 4개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대한민국 최고인 감정평가 학원에서 부동산 학 원론이
올해 들어갔어요. 3월달서 올해 이제 내년서부터 내년 3월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간평이 부동산 원론과 가장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간평이 3월달에 보면은 우리가 10월달에 본다면 그 텀으로 감정평가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거의 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뽑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은행이죠, 은행. 이건 금융기관은 그냥 A은행으로 갈게요. 금융기관 하면 좀 거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러면 아까 개발업체가 자금을 융통해 갖고 건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파트 살려면 담보대출해서 또 우리가 은행에서 또 돈을 받아야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요 감정평가의 지원을 어떤 지원을 받냐면 담보평가예요. 담보평가.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죠. 대부 비율이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나왔는데. 자, 그럼 대부 비율을 봤을 때 뭐 LT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뭐 1억이다. 그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70% 빌려주거든요. 그럼 1억 중에서 7천만 원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담보 가치를 알아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정부한테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정부는 토지를 수용 시 보상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상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된 게 표준지 공시가예요. 자,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 매겨서 그걸 가지고 공시를 함께공 보일 시 지가를 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보상평가에 또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기준을 따진다는 자체가 이제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이제 시군구 공무원이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트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나의 정책 파트죠. 그래서 이제 정책 파트라는 게 이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자체도 문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얘도 한 5에서 6문제인데 우리가 요게 20회 때인가 9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정책 파트가 요거는 한 4,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지만 어디가 비중이 높냐면요. 투자, 평가, 금융, 정책 이 4파트가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4파트를 잡더라도 거의 30문제가 넘어요. 그죠? 꼭 잡으셔야 되고요.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세부적으로 더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은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 외의 파트는 시장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한 문제나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이다. 그렇다면 불안전 경쟁이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불안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따왔지만 주식은 그 사실이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정보가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부동산도 굉장히 정보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막 전철이 3년 있다가 그 지역이 뚫릴 것 같다. 그럼 3년 있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가치가 올린다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라든지 할당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주택에도 이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이 여가 현상을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4파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시장 파트가 있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기 변동은 어때요? 경기가 항상 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와갖고 지금 경기가 호황일 때 부동산 사는 게 나아요? 불황일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빠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빠이 떨어질 때 사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회복을 해야 되니까.
경기 변동도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이건 사이드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이제 입지 선정에서도 땅에 대한 토지의 가격이 지가고요. 토지도 임대를 받습니다. 지대를 받죠. 그죠? 그래서 갑돌이가 소유자라면 지가와 지대, 특히 지대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도시라는 자체가 옛날에는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뭐 염리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정책은 이제 염리 어떻습니까? 이 토지 정책이 있고 주택 정책이 있고 또 조세 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이걸 하다 보면 뭐 거의 1시간 더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무리 하다 보면 알아요. 그죠? 이런 파트가 있구나. 라는 것도 보는데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주요 파트를 네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 스타트 이 순서대로 간다면요. 정책 파트에서 네 문제에서 한 5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땅이 여러분들 아직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지만 땅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너무 좁잖아요. 땅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부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중성,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집가고 토지 가격이 합리적 시장을 가격을 넣게 되면은 투기가 발생하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토지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고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소득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집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하겠죠. 거기서 해서 주택 정책을 이제 무주택 서민들한테 임대주택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세금에 대한 조세에 대한 기능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4-5문제 정도가 배정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 파트예요. 투자는 자금의 투입이죠. 그럼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거의 그래서 부동산 학교는 임대형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임대형 부동산에.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임대료에 대한 그 전체 총소득서부터 순소득, 그 다음에 세전소득, 세후소득 이런 그 흐름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투기는 틀릴 것이고 타인 돈을 빌려갖고 돈을 더 높게 이제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지렛대 효과라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으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투자 파트는 뭐 더 쉽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한 6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온다. 물론 8문제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파트요. 금융 파트는 금융은 아까 자금의 투입이면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해서 내가 돈을 융통해야 돼요. 그럼 자금을 융통해갖고 융통하는 거죠. 물론 건설회사도 자금을 융통하지만 소비자도 융통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금융을 보통 우리가 금융의 주종을 이루면서 어떻습니까? 주택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깊게 들어간다면은 주택금융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려요. 그럼 LTV하고 DTI라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그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빌렸다. 그럼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서 우리가 CD금리와 코픽스금리로 따지는 이 기준금리 따지는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고종과 변동이 있고 고종금리에서 우리가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영목이지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 리츠라는 제도를 배우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게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조달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5에서 6문제인데 아까 20회 때 9문제가량 출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15% 내외이기 때문에 6에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만 해도요, 30문제가 넘어요. 여기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탁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쪽 파트와 이쪽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나눠져 있는 파트는요, 여러분이 이 목차 있는 컨텐츠를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게 있다라는 제목만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12페이지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10페이지. 자, 12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가 부동산학의 정의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로 가시게 되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서 그 부동산의 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해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성하는 종합 운용 과학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직결이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음 중 틀린 거를 골라라,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아직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지만은 틀린 거를 고르려면 하나만 틀린 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옳은 거를 골라라, 그 오지선다에서 4개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하나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옳은 거를 고르라는 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반반씩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옳은 거를 골라라가 난이도가 높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래서 가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라고 했어요. 종합 밑에 있지만 이제 법, 행정, 법, 경기, 법률, 경제, 기술적 이 세 가지의 학문적인 접근으로서 종합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응용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응용과학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이 순수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맞게끔 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험과학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지만 예전에 추상적 하면 안 됩니다.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이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경험, 인간의 경험에서 그대로 부동산에 적용돼서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또 뭘 이루냐? 밑에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자연과학 하면 안 됩니다. 자연과학 하면.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 현상과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화산이 폭발했다, 지진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누가 밑에서 불 질러갖고 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지랄 떨면서 좀 재밌게 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저속한 표현을 써더라도 재밌게 가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과학 하면 안 되고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과학이라는 자체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 과목을 외에는 거의 다 어때요? 거의 다 이제 법이에요. 부동산에 관계되는 법규가 많잖아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규범과학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밝히려는 학문적 성격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는 기출 문제가 없지만 제가 OX 문제를 이제 매주마다 이제 너한테 드릴 겁니다. 그럼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기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오른쪽에 가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는 게 이제 연구 대상이다. 물론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26회 올해죠. 과학은 순수과학, 운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운용과학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어떤 게 있느냐? 현상과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현상이라는 자체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어머, 큰일 났다.
그죠? 요즘은 쓰레기 앞에 버려져 있으면 쳐야 돼. 앞에서 안 치면요 벌금 물어요. 누나도 쳐야 되고. 그럼 현상이 발생됐다. 그럼 현상이라는 건 어떤 정적이에요. 딱 정지된 거죠. 그래서 현상이 발생이 됐으면은 어떤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미아원 아저씨가 우리가 세금을 들이게 되면 이거 쓸죠. 그죠?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활동은 얘가 정적이면 얘가 동적이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현상과 활동이 있다는 거. 활동과 현상은 부동산 연구 대상이다. 까지만 물어봤어요. 우리 이번에 시험 문제. 그러면서 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모든 기술, 경제, 법률, 제도 및 기타 현상으로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법칙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느낌으로 이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다가 어느 지역의 현상을 먼저 알아야 돼. 그죠? 그러면서 중개업을 할 때 그 지역이 막 땅값이 올라간다든 집가고 현상이라든지 투기 현상이라는 걸 알아서 아, 이 지역이 투기 현상이다. 그럼 내가 돈 좀 벌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뛰어들면서 중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체라는 것은 인간이에요. 활동이 대상이죠. 아니, 이 대상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주체가 아니죠. 부동산이 인간, 너 활동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의 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지웠지만은 주체가 이제 4가지 주체가 있긴 하지만은 자, 활동의 주체는 그냥 가볍게 공적이라는 것이 제1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한번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었긴 하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이제 활동의 주체가 자, 요거는 이제 여기 그래도 보셔야 돼요.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공적 부분 청구하는 역할이에요. 그 제1섹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민간이 이제 하긴 힘들었죠. 그래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거나 보조하는 관리하는. 그러니까 규제. 자, 규제가 개인이 규제하겠어요? 아마 조폭들이 힘이 있어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어떤 나라가 중요하냐면 보조.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든지 이런 거. 또 부동산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이거는 공적 주체 제1섹터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 부분. 사적 부분은 개인이에요. 그래서 제2섹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민간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활동에 특히 이제 개발 활동에 뛰어들면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자산가치 증식이나 이용에 따른 쾌적성을 추구하는 분별 활동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이죠. 자, 우리가 어때요? 정부가 하는 거와 개인이 하는 거와 밑에 전문협회. 전문협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협회에서 이제 강의가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협회에서 강의 못 했는데요. 실무예요. 협회에서 강의하는 거. 그래서 저 협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적 부분이 이제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활발한 거는 사적이죠. 부동산이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합친 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판서를 하는데 제3섹터는 짬뽕이야, 짬뽕. 이걸 합친 거야. 얘를. 그래서 공적과 사적을 합친 게 3섹터다. 그래서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분류는 작년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소유 활동이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이 일반 원칙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3페이지로 가셔서 항상 제목이 중요해요. 우리가 제2절엔 뭘 볼 것이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및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의 목적을 파악하고 부동산에 나아가야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서 부동산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가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추구하는 이념과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도 이념을 따지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고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부터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13페이지로 이제 14페이지로 갔죠. 자, 부동산학의 일반 그 이념.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서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학은 그냥 부동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학문을 한 게 아니라 자격증 따라오셨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바꿔서 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 또 두 번째요. 분배를 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고 채이용을 해야 된다는, 최적의 이용을 한다면은 땅을 사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놓고 돈 먹기를 잘해야지. 그래서 이용을 잘해서 너무 있는 사람이 또 많이 먹으니까 안 되지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부동산은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먼저 강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 먼저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거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어요? 요거 주체가 공적이냐 사적이냐 있었잖아요. 요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적 부분에서 강조되고요. 자, 분배를 잘하자. 그럼 이거는 형평성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나눠 먹어야지. 그럼 이건 공적 부분과 관련된 요 두 가지가 바꿔서 나왔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보셔야죠. 그죠? 사적, 민간 부분이냐, 공적이냐. 그래서 사적은 이제 민간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고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제 형평성은 두 번째 분배, 배분이라는 거와 분배라는 건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배분이랑 동그라미 치시고, 효율성은 최소의 인적 물적 저항과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얻자는 건데 이용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는 효율성, 분배를 잘하는 건 형평성. 근데 이게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조화가 중요하죠. 조화가. 그래서 나온 게 합법성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개인이 땅이 있어요. 갑돌이가. 근데 정부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로로서 아주 적답하단 말입니다.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수용시 보상평가를 해주게 되면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해주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죠. 아, 나 못 내주겠다. 야, 이거 내가 이제 재산 상속해서 받은 건데 상속까지 냈는데 내가 왜 그거를 공시지가로 가겠느냐. 나 안 내놔. 나 못 팔아. 그럼 이건 개인적인 사적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공적 부분이 강조돼요. 그러면 이 개인과 사적과 공적이 상충하게 되면 물론 뭐 옛날에 근대 시민국가에서는 사익이 강조됐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공익이 강조됩니다. 공익이 우선되겠죠. 근데 사익을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상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꼭 법에 감정평가에 법정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그러한 이념으로 추구해야겠다. 그럼 이제 그걸 딱 가지고 부동산 학기 그러면 지도 이념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지도 이념.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갑니다. 그럼 지도 이념을 봤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 공사이익 조화의 원리, 그 다음에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효율적 관리 원리예요. 그럼 첫 번째 공사이익 조화의 원리. 자,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면 공익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게 되면 공익이 우선되지만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합법성 있게 가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에 대한 그 관리죠.
자, 효율성을 친다면 경제 원리, 우리가 그 효율적 관리로 이제 보는 거죠. 자, 효율성 원리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 이념이었고요. 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효율적 관리의 원리.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그러면 자, 관리를 합니다. 아파트 소장이. 그러면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돈과 관련된 거죠.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공간 및 환경 가치의 증대의 원리. 자, 우리가 공간으로 본다면, 공간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평 공간 입장에서는 땅을 판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사업 같은 걸 하고요. 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을 올리고 또 지하실도 파겠죠. 뭐 이런 개발을 간다는 것은 공간 자체는 개발 위주로 가요. 근데 환경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환경 가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환경 가치, 그래서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는 자, 중요한 게 우리가 둘 다 이제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보존해야 된다는 사체에 또 우리가 생겨요. 그럼 이걸 조화롭게 가자는 얘기죠. 그럼 공간과 환경은 다 눈에 비치거든요. 기술적입니다. 기술적, 눈에 비치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익 조화 원리는 법이다. 법경기라는 게 이따 나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복합 개념의 법경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것은 유형이고요. 눈에 비치니까 그렇고요. 법률과 경제는 유형이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익 조화 원리는 법률적이다. 그래서 이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니까 어때요? 돈과 관련된 거죠. 가격과. 그래서 돈이니까 경제적이고 공간 환경 가치 증대 원리는 눈에 비치니까 기술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가 밑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